이번 특종은 고양이의 왕성한 호기심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레이크 오스 위고에 사는 샌디 마틴, 마이크 마틴 부부. 아내 샌디는 올해 2월 집안에서 반려묘 릴리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릴리, 이리 와야지. 아니, 얘가 불러도 안 오고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반려묘 릴리가 돌연 무언가에 홀린 듯 벽면에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뭐 꽂히면 계속 보거든요, 고양이. 그죠. 그죠? 벌레 같은 거 봤나? 근데 동물들이 약간 예지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뭐 개구리가 막 뛴다든지 아니면 새가 낮게 난다든지 저 릴리도 뭔가 그런 감을 챙 게 아닌가. 지진 감지 이런 거. 네, 뭔가 위기를 쫙 미리. 릴리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의 정체는 바로 벽난로와 연결된 가스 밸브. 한참을 가스 밸브 근처에서 냄새를 맡는 릴리를 본 샌디는 뭔가 이상한 것을 직감. 아, 오늘따라 얘가 왜 이러지? 아,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건가? 자신이 직접 냄새를 맡아봤지만 그 냄새가 너무나도 희미해서 이게 가스 냄새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릴리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샌디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즉시 가스 회사로 전화를 걸어 반려묘 릴리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세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두셔야 합니다. 곧바로 마틴 부부의 집을 찾아 점검해본 결과 마틴 부부의 집에서 가스가 위험 수준으로 누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늦었더라면 가스 폭발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야. 고양이 덕에 살았네. 정말 그런 거예요. 와, 진짜 릴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이제 릴리 덕분에 산 것도 있는데 저 행동을 그냥 무심히 지나갔다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했을 그쵸, 뻔한 모든 게 다 거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반려묘 릴리는 몇 개월 전에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백혈병을 앓다가 부부를 통해 입양된 고양이였습니다. 은혜를 갚았네. 우리가 릴리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릴리가 저희를 구해준 거였네요. 2019년 10월 미국 리사는 뉴욕주에 위치한 올버니 노스매닝 대로에서 여유롭게 운전 중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와 부딪힌 듯한 충격에 그는 곧바로 차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급히 차에서 내려 확인을 했지만 범퍼만 훼손이 되어 있을 뿐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차에 충격을 느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방지턱 넘었나? 아니 그래도 그 충격이라면 어디 긁히는 소리가 났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리사는 의아했지만 뭐 공 같은 것에 부딪혔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요. 혹시라는 마음에 인근에 있는 정비소를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다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던 중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에 리사는 다시 차에서 내려 소리가 나는 쪽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 번호판 아래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리사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누가 쳐다봐? 자, 범퍼와 그릴 사이에서 있던 것은 바로 시바견 한 마리였습니다. 부딪히면서 꼈구나. 꼈어. 야, 너도 진짜 로또 사라. 야 어떻게 저기 껴? 아니, 저럴 확률이 있어? 진짜 걔도 로또 사야 돼요. 네. 근데 걔는 무사합니까? 자, 사실 리사의 자동차가 부딪혔던 건 저 시바견 코코였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코코가 부서진 범퍼와 그릴 사이로 정말 우연히 몸이 싹 끼어버린 건데요. 이 사실을 알리 없던 리사가 처음에 차 주변을 확인했을 땐 코코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사고 이후 코코는 범퍼와 그릴 사이에 꽉 낀 채로 무려 45분이나 달리는 차 안에 갇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였고요. 아이고. 천만다행으로 리사가 코코의 이 신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 게다가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코코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차에 갇히고도 다리에 골절상만 입었을 뿐 아이고. 무사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코코를 치료한 수의사는 코코의 몸이 범퍼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정말 기적의 개예요. 라며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쟤는 살 팔자다. 저기 차에 쳤는데 저렇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코코야, 앞으로도 차 조심, 건강하게 잘 지내렴. 올해 1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친척들이 모여 한 산에서 스노우모빌을 타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후 4시경 모든 가족이 집결지로 모였지만 17살의 소년 로버트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생긴 겁니까? 이거 되게 걱정될 텐데. 그렇죠. 자, 구조대까지 구조에 나섰지만 날이 저물며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 그런데 로버트가 실종된 곳은 평소 지형이 험하기로 유명한 데다 기상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곳이고요. 밤이 되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자, 평소에도 조난 및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 6시간이 지난 밤 10시 30분경 정말 다행히도 실종된 로버트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이구 이거 정말 다행이네. 근데 이게 지금 저 동네가 밤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면서요. 그러면 그럼 진짜 힘들어요. 그럼요. 털끝 하나 안 다쳤다면서요? 아주 무사했습니다. 어디 갔던 거야? 자, 로버트가 한겨울 산에서 조난을 당하고도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소년의 놀라운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눈 속에 동굴을 판 거예요? 더 춥지 않아? 아니지 이글루가 있잖아요. 저게 단열이 잘 된다고. 단열이 된다. 근데 저걸 했다고? 17살의 소년이 아니 저거 무슨 저기 뭐 특공대 훈련할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비군 훈련 때도 안 배운 거 아니야, 저거? 저거를 어떻게 해? 정말 놀랍죠. 로버트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혼자 저걸 했다고? 그렇습니다. 먼저 주변 지형을 전혀 모르는 자신이 함부로 길을 찾아 나섰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 그래서 자신의 스노우모빌을 일단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옮겨놨고요. 똑똑하네. 근처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동굴을 판 뒤 스노우모빌에 있었던 비상식량을 먹으며 그 안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이야. 사실 기술을 발휘해 구사일생을 한 로버트의 장래 희망은 구급대원. 딱이다. 딱이야. 일단 면접은 무조건 통과네. 자, 그래서 평소 응급 상황과 생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미리 공부한 덕분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조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눈 동굴을 만드는 등 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구사일생으로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저렇게 하라고 훈련을 보내도 하기 힘들겠다. 그럼 이론으로만 배워도 그러니까요. 실제로 응용하기 힘들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혼자 그렇게 떨어졌으면 이 패닉에 빠져서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무섭죠. 와, 근데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 네, 구조대는 침착한 판단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한 로버트의 기지를 두고 소녀는 겨울에 생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는 진짜 구조되는 데서 여러 사람 목숨 더 살리실 것 같지 않아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레이디버드 호수. 이 호수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치를 자랑해 잔잔한 호수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카약이나 보트 체험이 인기인데요. 올해 6월 10일 엠마와 올리비아는 친구 2명과 함께 보트를 빌려 레이디버드 호수에서 물놀이에 나섰습니다. 아, 여기 뷰 대박이다. 근데 너 남친이랑 요즘 문제 있어? 아니, 얼마 전에 남친 때문에 진짜 화난 일이 있었잖아. 좀 들어볼래? 아우, 짱나 진짜. 네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 산매경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여기가 대체 어디야? 아우, 살려주세요! 한참 보트를 타고 여유를 만끽하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건 드넓게 펼쳐진 호수의 전경이 아닌 낭떠러지였습니다. 뭐야? 저 완전 인디아나 존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저 어떻게 저? 이들이 탄 보트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이곳은 레이디버드 호수에서 이어진 롱혼댐의 가장자리였는데요. 어쩌다 이곳까지 왔느냐. 보트가 댐 쪽으로 흘러가는 동안 엠마 일행은 수다 산매경에 빠져 방향 전환을 알리는 부표를 미처 보지 못했고요. 그 사이 보트가 댐으로 진입. 뒤늦게 엠마 일행은 보트 방향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유속이 강해 실패. 점차 댐의 낭떠러지 쪽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4명 있는데 한 명도 그걸 못 본 거야? 수다 떨면 답이 없어요, 진짜. 자칫 잘못하면 11m 높이에서 곤두박질할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와, 미치겠다. 이 줄 던져줄 테니까 배에다 꽁꽁 묶으세요. 얼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트 렌트 회사의 다른 배가 도착. 다가오는 보트의 물살에 엠마 일행의 보트가 떠밀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근했고요. 급류에 휘말리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엠마 일행이 탄 배에 밧줄을 거는데 성공! 생명줄과도 같은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벌벌 떨고 있던 엠마 일행은 이후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안전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 조금만 늦게 왔으면 그냥 떨어졌네. 그러니까 조금씩 밀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추락하는 거잖아요. 와, 미치겠다. 그러니까 배가 또 접근할 때 배한테서 파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파도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조심조심하게 접근을 한 거죠. 아유, 다행이다. 올해 3월 멕시코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의 유적지를 찾은 남성 다비드. 와, 여기 정말 멋진데? 근데 이렇게 넓은 곳을 언제 다 둘러보나? 그는 들뜬 마음으로 약 30m 상공에서 유적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 다비드.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있어요? 매달렸어? 오이 뭐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올라가는 순간 잘못됐나 보다. 갑자기 열기구 바구니 반쪽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하며 순식간에 미끄러진 다비드.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는 가까스로 열기구 가장자리를 붙잡았고요. 다비드는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오직 자기 힘으로 수십 미터 상공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아니 몇십 미터 상공에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매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호주 가서 열기를 타봤는데 열기가 되게 조심조심 날아가긴 하는데 그냥 바구니 안에 있어야 돼. 안전장치가 딱히 있진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문이 덜컥 열려버리면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아니 있는 거죠. 저거 8인 빠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 미국 열기구 추락해 16명 사망. 2013년 이집트 열기구 추락해 19명 사망. 2012년 뉴질랜드 열기구 추락해 11명 전원 사망. 아유, 열기구 추락 사고는 곧 탑승객 사망으로 이어지는 정말 위험한 사고인데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급하게 열기구와 연결된 로프를 붙잡아 열기구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요. 다비드가 추락할 것을 대비해 바닥에 안전 시트를 깔았습니다. 근데 건물 아래도 아니고 열기구는 움직이기 때문에 뭐 깔려 있다고 해도 어디로 날아갈 줄 알고 그냥 어디로 떨어질 줄 알고. 바람 타서 옆으로 쓱 흘러가잖아. 그럼. 그런데 말입니다. 다비드가 열기구에 매달린 지 2분가량 지났을 무렵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어떡하냐? 지금 놓친 거지? 놓친 거 팔에 힘 빠진 거야. 저렇게 오래 못 있어. 아, 근데 지금 오늘 다행히 주제가 구살생이에요. 그렇죠. 오늘 주제는 나쁜 결과는 아닐 거야. 나쁜 결과는 아닐 거야. 오늘 주제 죽음 아니죠? 자, 죽음 19 아니죠 오늘? 그 직후 영상도 보시죠. 뭐야? 야 이거 영화라고 해도 개연성 없겠다 이거. 저 공중 뭐 고개쇼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와. 액션 배우 아니고요.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심지어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돌고 있었잖아. 네. 근데 눈앞에 줄 딱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개쇼 아니냐고. 그걸 잡은 거 아니야. 이게 확률이 도대체 몇 프로야? 로또보다 없지 이거. 저는 이런 상황은 빈 디젤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빈 디젤도 얼마나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하겠어요. 열기구에서 추락해 공중에서 부른 다비드는 정말 극적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열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붙잡았고요.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1위가 아니냐? 난 그래서 2위 생각했다니까 정말로 이거는. 빰빰빰빰빰. 거의 그거 아닌가요, 지금? 빠라밤. 아유 빠라밤도 빠라밤. 시나리오 이렇게 써오면은 그래. 너 백이야. 저분 한번 인터뷰해 보고 싶다. 눈앞에 그 줄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땠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2010년 폴란드 대통령 전용기 추락, 97명 전원 사망. 2019년 이 항공사 비행기 추락, 탑승자 157명 전원 사망. 이렇듯 항공기 사고는 낫다 하면 대부분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생존자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터키에서도 168명을 태우고 앙카라에서 출발해 트라브존에 착륙하던 P항공사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 절벽 아래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유, 저는 아비규환이지. 그게 어쩔 수 없지. 저 정도면 정말 기도밖에 없죠. 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에 탑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찔한 사고 상황에서 정말 기적처럼 168명 탑승객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사고 당일 약간의 비가 내려 트라브존 공항 활주로가 젖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왜 이래? 평소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젖은 지면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 후에도 속도가 줄지 않자 엄마. 기장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자 비행기가 급회전하면서 중심을 잃고 공항 옆에 바다를 향해 돌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바로 절벽의 진흙 속에 비행기 바퀴가 걸리면서 침몰 위기 직전 비행기가 기적처럼 멈췄던 겁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지긴 했지만 비가 와서 진흙이 된 게 그렇죠. 이게 천만 다행이네. 마른 흙이었으면 그냥 내려갔겠죠. 아니 근데 저거는 승무원들 공도 있는 거예요. 안에서 승객들에게 어쨌거나 침착하게 버틸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된 거지. 그냥 뭐 승객들이 이미 패닉이었으면은 저 비행기는 멀쩡했지만 그 안에서 이미 막 여러 명이 다쳤을 수도 있다고. 자, 그리고 사고 직후 긴급 출동한 공항 구조대는 추락을 막기 위해서 여객기에 밧줄을 묶었고요. 엔진 폭발을 막기 위해서 물을 뿌리며 신속히 승객들을 구조.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사고가 자주 나는 건 아니죠. 근데 한 번 사고율이 사고 낮죠. 나면 사실 거의 대형 사고니까. 그렇죠. 저는 생존했다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연방 다케스탄 공화국. 이곳에는 러시아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약 1920m 아찔한 깊이의 순락곡이 있습니다. 경치는 진짜 엄청 좋다. 정말 천혜의 자연이네. 어떻게 저런 게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이 순락 협곡의 광활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핫스팟으로 유명한 곳, 바로 절벽 꼭대기에 설치된 그네입니다.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아찔한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이 그네를 찾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네를 탄다 생각해보세요. 사람 심리가 또 저런 데면 또 찾아간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찾아는 가도 저걸 어떻게 타? 정말 다들 나는 강심장이야. 인기 만점인 순락 협곡의 그네, 올해 6월 안나와 알리나도 이 그네를 타며 신나게 스릴을 즐겼습니다.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신나게 해주겠어. 내 스윙 실력을 보라고. 더 세게 밀어줘. 너무 신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네가 6번쯤 왕복했을 무렵. 자, 신나하고 있죠? 또 밀어줍니다. 쭉! 에이 너무 민다. 그만 그래야 밀어 또 그만 밀어. 그냥 좋아하시니까. 놔두세요 이제. 놔두세요. 그랬어. 와 이거 어떻게 해? 보시다시피 끔찍하다. 그네는 안전벨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 없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나와 알리나가 타고 있던 그네의 한쪽 줄이 끊어지며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추락. 아휴.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던 그때 저기 사람이 살아있어요. 정말 다행히도 추락한 두 사람은 절벽 끄트머리 아래에 설치된 나무 받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무사히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후에 이 아찔한 광경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요. 그네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쪽이 떨어지면서 약간 또 휘청한 게 그렇죠. 이게 진짜 목숨을 구했네. 천운이죠. 아이고 진짜. 야, 근데 저거라도 해놨어 진짜 다행이다. 아이고.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두 사람의 사고 소식을 접한 러시아 다케스탄 관광부는요. 그네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라며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결국 사고가 발생한 그네는 철거됐다고 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안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대비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국판 삼풍백화점,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폭격당한 듯 무너져 내린 플로리다의 비극. 2021년 6월 24일 새벽 2시경 미국 플로리다주의 12층짜리 아파트의 일부가 건물 노후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98명이 사망했는데요. 아, 저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게다가 새벽 2시면 다 사람들이 귀가해서
집에 있을 시각이죠. 진짜 다 자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층 건물이 층층이 팬케이크 형태로 붕괴된 데다가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어 수색과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몇몇 유족들은 희생자의 주검을 일부만 겨우 수습했을 정도로 참혹했던 사고에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소녀가 화제가 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16세 데븐 곤잘레스. 아유, 세상에. 이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죠? 그러게 그 안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디 뭐 피할 데도 없는데 사실. 네, 사고 당일 해당 아파트 9층 침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데븐의 엄마 안젤라는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는 걸 감지. 뭐지? 지진인가? 데븐, 어서 일어나. 일어나서 대피해. 잠이 든 딸 데븐을 급하게 깨웠지만 그녀가 잠에서 깬 순간 갑자기 바닥이 움푹 파이면서 데븐은 그대로 콘크리트 잔해들과 함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인지를 하자마자 자다 깼는데 땅이 꺼지고 있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꿈인 줄 알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꿈이야 생시야 했겠다 진짜. 근데 9층에서 떨어졌으면요. 살았다 해도 부상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데븐은 건물 5층에 떨어졌고요. 가까스로 의식을 차린 뒤 엄마 어디 있어?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요. 잔해물 사이에 다리가 끼어 출혈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기 누구 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대원이 데븐을 발견, 파편을 뚫고 가까스로 구조를 하는데 성공했던 건데요. 아니, 이게 4개 층이 추락이 된 거잖아요. 9층에서 5층까지 떨어졌어도.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그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살았네, 그래도. 근데 그리고 잔해 속에 있었으면 또 구조대원이 못 봤으면 또 그냥 죽는 거잖아요.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배구팀에서 활약하던 데븐은 구조 당시 얼마 뒤 있을 배구 경기를 걱정하는 등 삶의 열의를 보여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붕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대퇴골 골절로 좋아하던 배구까지 중단하게 돼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유 저렇게까지 배구를 좋아하는데 완쾌돼서 다시 선수로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희망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저 배구를 다시 잘해가지고. 네. 최고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폭풍 질주,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F1. 하지만 이른바 죽음의 질주를 하며 때론 끔찍한 사고가 발생. 2014 시즌 일본 그랑프리 도중 사고로 사망한 쥘 비앙키를 비롯해 수십 명의 선수가 대회 중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아, 너무 아찔해요. 저 영상 보면. 역대 최고의 레이서로 불리는 알톤 세나도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니, 스피드를 겨루는 대회다 보니까 뭐 에어백 같은 건 아예 없잖아요. 에어백이 장착되면 머신의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최대로 가볍게 만들어서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바레인 그랑프리 도중 F1 사상 역대 최악의 사고가 발생. 대회를 지켜보던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끔찍한 사고의 주인공은 대회 참가자인 로맹 그로장. 그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220km로 폭풍 질주하던 그때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중심을 잃고 서킷 방호벽으로 돌진. 최악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폭발했네. 어휴, 완전 부딪혔구나. 드라이버가 살아있어도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차가 잘릴 정도면 오. 어마무지했다는 거죠. 사고 직후 경기는 즉시 중단.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이 빨리 그로장을 구출하길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사고 발생 28초 만에 선수들과 관객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오! 뭐야, 터미네이터야? 진짜 알비백이다 진짜. 우와. 사고 직후 그로장은 잠시 기절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탈출을 시도. 하지만 그의 왼발이 페달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다시 머신 안으로 들어가 몸을 최대한 눕혀 자세를 바꿨고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 그렇게 사고 발생 28초 만에 그로장은 무섭게 타오르는 화염을 뚫고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28초 만에? 28초 만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늦게 정신을 차렸거나 자세를 바꿔도 나올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폭발로 이어지면서 인명사고가 났을 거예요, 진짜. 역대 최악이라 불릴 만큼 끔찍한 사고 속에서 생존한 그로장은요.
I wasn't for the halo some years ago, but I think it's the greatest thing that we've brought to Formula One, and without it, I wouldn't be able to speak to you today. 2018년 대회 측에서 사고 발생 시 선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 장착하도록 한 헤일로 머리 보호 장치. 이 장치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구사일생한 구로장은 화상 치료를 받고 사고 7개월 만에 서킷으로 복귀. 그리고 2020년엔 업계 유명 팀과 신규 계약도 체결하며 새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헤일로 장치가 되게 그래도 효과를 발휘했네요, 진짜. 근데 저게 되게 강도가 센가 보다. 근데 이게 진짜 큰 역할을 했네. 2020년 11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교수 마리오 산토스의 집에 강도들이 침입. 우린 강도다. 순순히 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마리오 산토스. 심지어 강도들은 극악무도하게도 그의 임신한 딸을 인질로 붙잡았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와, 딸을. 내 가족을 그것도 임산부를 데리고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 산토스 교수의 집에 침입한 이들은 부유층만 노리는 강도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그의 집 주변을 맴돌며 철저하게 범행을 사전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계획대로 산토스의 딸을 붙잡고 협박해 금품을 챙겼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 사건 발생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 범인들은 현장에서 모두 검거됐고요. 산토스와 딸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빨리 근데 왔다.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으면 신고는 더 빨리 받았다는 얘긴데.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된 거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강도들도 이것만큼은 차마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no consumo de 라이브 방송 중이었구나. 아니면 중강의를 하고 있었나? 아, 중강인가 보다. 중강의를 하고 있었나 본데. 교수 산토스 선생님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받겠냐고. 학생이 다 본 거 아니야, 그 클래스에 본 있는 거지. 애들은. 이 강도들은 온라인 화상회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요. 자신들의 범행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생중계되는 줄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 수업에 참여한 20여 명의 제자들은 긴급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범인들이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 녹화된 게 아니라 라이브라 다행이네, 진짜. 야, 그러니까. 그지? 야, 너무 무섭다, 정말. 와, 이거는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이번 특종 또한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사연입니다. 올해 3월 미국의 한 60대 부부는 평생 꿈꿔왔던 노년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아지 2마리와 함께 로드트립을 떠났는데요. 여행을 하던 부부는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의 말라드 협곡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가 말라드 협곡인가 봐. 너무 예쁘다. 그래, 듣던 것보다 훨씬 멋진걸. 달리는 차 안에서 말라드 협곡의 경이로운 풍경을 감상하던 두 사람. 그런데 그때 노부부에게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차예요? 협곡 위에 좁은 다리를 지나던 노부부 트럭이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난간을 향해 돌진 아파트 10층 높이의 협곡 아래로 그대로 추락할 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트럭에 연결된 카라반이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트럭을 붙잡아 다행히 추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 빨리 꺼내야 될 텐데,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저 고리가 언제 끊어질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을걸? 그럼 내가 혹시 움직이면 움직였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유, 움직이지 마!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이제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량은 트레일러와 쇠사슬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 그런데 정말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과 구조대가 단 6분 만에 출동. 그러나 구조 작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우선 주변에 있던 3대의 트럭으로 사고 차량을 연결해 고정한 뒤 오케이. 구조대원이 밧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트럭 쪽으로 접근. 하지만 자칫하면 트럭이 앞으로 쏠려 협곡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무려 1시간 8분 동안의 구조 작업을 펼친 끝에 노부부와 강아지 2마리까지 무사히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대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상황이. 그리고 자칫하면 차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 노부부도 어떻게 보면 1시간 넘게 매달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세 그대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시간이 뭐 1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100시간은 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올해 2월 미국 플로리다주 7살 소년 엘리아스는 할머니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숨으면 할머니가 절대 못 찾겠지? 고민하던 엘리아스가 야심차게 숨은 곳은 바로 마당에 놓인 커다란 쓰레기통 안이었습니다. 아, 불안하다. 쓰레기차가 오나 설마? 쓰레기통 안에서 쥐죽은 듯이 숨어있던 엘리아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아스의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밖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 미국에 그거 아니야? 쓰레기통 수거차가 그럼. 와서 걸어가지고 네. 기계로 이렇게 터는 거. 맞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그냥 출발해서 소극장으로 가잖아. 엘리아스가 쓰레기통에 숨어있던 그때가 하필이면 쓰레기 수거 시각이었습니다. 쓰레기차가 엘리아스가 숨어있는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탈탈 털어냈던 것입니다. 엘리아스가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겠다. 아, 해필 또 그때 또 수거 시간이냐. 아유. 하고 저게 차 안에서 저게 무슨 기계가 돌아가나 아무튼 시끄러울걸요. 엄청 시끄럽죠. 저 운전하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쓰레기차에 설치된 분쇄 압축기. 아이고. 그 분쇄 압축기의 무시무시한 칼날이 엘리아스의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와, 이거 무슨 공포 영화 아니야? 소리를 질러도 모르고. 눈앞에는 칼날이 있고. 우리가 아는 그 파쇄기 그런 거죠. 그죠, 이거. 와, 이거 어떡하냐. 공포에 질린 엘리아스가 비명을 질렀지만 굉음을 내는 기계 소리에 묻혔고요. 날카로운 칼날은 점점 엘리아스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엘리아스를 덮치기 일보 직전의 순간 기계가 기적같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멈췄어요? 엘리아스의 생명을 구한 이는 당시 쓰레기차를 운전하던 환경미화원 피델이었는데 그가 정말 극적으로 엘리아스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 미국의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분쇄 시 감시 카메라로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아우, 저게 안전장치 있었네. 평소 업무 지침을 성실히 지켰던 피델은 그날도 어김없이 운전석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 엘리아스를 발견. 그 즉시 분쇄기를 멈췄던 것입니다. 우와. 잘했네. 근데 저게 FM대로 하지 않고 늘 분쇄하는 쓰레기 때문에 안 봤다면 그냥 사실 안 볼 가능성이 높은 왜냐면 거죠. 매일 하는 일이니까 네. 저걸 매번 어떻게 쓰레기를 보고 있겠어요. 저거 몇 시간 돌면서 쓰레기통 몇 개나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다 지켜본다는 거 사실 고마운 않죠. 일이죠. 진짜. 사건 이후에 엘리아스와 환경미화원 피델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그리고 예리한 눈썰미와 성실함으로 한 아이를 구한 환경미화원 피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인명구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려야죠. 훈장도 드리고 드릴 건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이래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이번 특종 역시 예리한 눈썰미로 누군가를 살려낸 사연입니다. 올해 6월 브라질 토칸칭스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 실바가 갑작스러운 컨디션 이상으로 의식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 오토바이 사고가 위험하기도 한데 이런 네. 그 다른 데로 가서 또 추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까지 발생. 아이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실바가 사망했다고 판단. 구급대원은 실바의 시신을 시신 가방에 안치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구급대원들은 경찰의 시신을 인도한 뒤 현장을 떠났고요.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해당 사고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페레이라 기자가 시신 가방을 찍던 중 목격한 정말 충격적인 광경. 시신이 움직여요. 진짜 움직였다고요? 시신으로 판단할 때는 보통 심장이 정지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가 뭐 이렇게 뭐 바람에 불건다거나 뭐 이런 거 잘못 본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얘기했을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일이지?
움직였죠. 살짝 높아졌다 내려가는 거. 그치? 봤죠? 봤어. 안 보여?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근데 한 기자님은 이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렸는데도 처음에 못 봤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눈썰미가 진짜 좋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기자의 관찰력이 좋았네. 그렇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곧바로 시신을 확인한 결과 정말로 사망한 줄만 알았던 실바가 아주 옅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페레이라 기자는 실바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요. 자, 그리고 약 10분 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다시 도착해 실바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살아 있었네. 진짜 저 기자분의 눈썰미가 없었다면 이게 그냥 그대로 시체한 취소로 가서 처치를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리한 눈썰미로 한 생명을 살린 페레이라 기자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본능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10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의 첫 시작을 여는 결혼식. 가장 설레고 행복한 날이죠. 2008년 영국 본머스의 38세 예비 신부 니키 역시 사랑하는 남자친구 트레버 프리티와 사이프러스에서 올릴 특별한 결혼식 준비에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지중해 섬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식을 또 준비해 주시나 본데 또 결혼식은 사실 진정한 주인공도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또 얼마나 설레고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니키에게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 언니, 나 아기 낳았어.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언니 결혼식엔 못 갈 것 같아. 오빠도 아기 데리고 해외까지는 가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쩌지? 친동생들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결혼식을 취소, 연기했는데요. 아기가 갓 태어났으면 해외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죠. 예. 집 앞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게다가 뭐 아주 중요한 또 가족이 그런다고 한다면 미뤄야죠, 그죠? 이게 좀 미루는 이게 가능하다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네. 그치.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이번에 그녀가 픽한 결혼식 장소는 세계적인 야경 명소 홍콩. 하지만 결혼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들이 계획한 체류 기간보다 길어지면서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고요. 어우, 웬일이야. 2010년에는 1,200만 원을 들여 남태평양 피지섬에서의 결혼식을 예약했지만 가족은 물론 친구들까지 참석할 수 없다는 말에 또다시 취소. 아, 이거 이러면은 우리가 결혼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원하는 결혼식은 해외에서 좀 이국적인 곳에서 하고 싶고 근데 또 가족들은 또 함께 있는 결혼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매칭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뭐 스케줄 다 맞춰야 되지. 그러네. 뭐 장소도 허락이 돼야 되지. 이쯤에서는 조금 국내로 좀 유턴을 하는 게 그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과 타협으로. 근데 니키도 타협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요? 국내 선상 결혼식을 예약했지만 썰물 때문에 배가 뜨지 않아서 또 취소. 100번 양보의 호텔 결혼식에 만족하기로 한 니키. 호텔 예약에 성공했지만 호텔은 뭐? 고객님,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약이 2주간으로 돼버렸어요. 뭐야 이게? 이러면 중합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로? 하늘이 말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약 가능한 케이터링 업체가 없어서 취소. 하다못해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려 했지만 소음에 대한 이웃의 항의로 또 취소.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취소된 결혼식만 3년 동안 무려 10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2010년 12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니키의 최종 픽을 받은 곳은 에든버러 성. 그런데 결혼식 며칠 전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에든버러행 비행기가 취소된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 야. 하늘이 안 돌아주네. 그러니까. 또 근데 비행기 타고 갈 만한데 또 잡으신 건 좀 불안하네요. 그냥 가까운 성 없었습니까? 집에 살려고 그랬잖아. 네. 집도 안 된다며. 그럼 아니, 무슨 3년 동안 10번 취소했으면 악에 바칠 만도 한데. 그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니키 커플은 불굴의 의지로 본머스에서 에든버러까지 약 587km 거리를 운전해서 이동. 근사한 웨딩 케이크 대신 아담한 컵케이크와 2명의 친구 앞에서 휴대폰으로 튼 음악을 배경으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꼴이 나셨네. 야, 사실 뭐 결혼식 뭐 해봤지만 저도 이게 준비하는 게 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10번을 계속 반복했다고 한다면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둘 사이가 네. 더 돈독해졌어요. 그럼요.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이 벌어진 쿠데타로 조국을 잃고 미국 공항에서 국제 미아 신세가 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 자, 그래서 불운해도 너무나 불운했던 영화 속 주인공이 겪은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런 일을 누군가가 현실 세계에서 겪는다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영화는 해피엔딩이었잖아. 만약에 내 실화가 다른 얘기인데 좀 결말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하하. 불안감이 저는. 영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극한 불운의 주인공은요, 바로 소련의 마지막 시민으로 불리는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크리칼레프입니다. 1991년 5월 18일 소련의 우주비행사 크리칼레프는요, 약 5개월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크리칼레프의 임무가 끝나갈 무렵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당신의 조국은 이제 없어요. 어머, 우주에 떠 있는데 소련이 어떻게? 자, 아시다시피 1991년 8월에 발생한 쿠데타의 영향으로 소련이 붕괴. 크리칼레프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의 조국이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야, 이거는 부재중이어도 너무 심한 부재중이네. 우주에 있는 동안 조국이 없어진다. 이런 일은 아마 어쨌든 두 번 다시 겪기 쉽지 않고.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네요. 그렇죠. 터미널은 그래도 지구 위기라도 있지. 그럼. 하지만 크리칼레프의 불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좋아요. 저 그러면 집에는 언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 지금 당신을 지구로 귀환시킬 자금이 없어요. 당시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요. 때문에 그는 강제로 우주 미아 신세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크리칼레프의 귀환을 위해서 자금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인류 최첨단이잖아요. 우주선, 우주사, 우주인 이런 거. 이것도 근데 돈이- 집에 못 가. 돈이 없어서. 아니, 그리고 집에 못 가는 게, 아니 뭐 공항에서 그냥 조금 뭐 구석에 있으면 그래도 기다리려고 하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고. 산소는 떨어져, 식량은 바닥 나가. 기약이 없잖아. 기약 없잖아. 우주 신경도 언제가 고갈될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럼요. 진짜. 예. 크리칼레프가 우주라는 망망대해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극적으로 독일에서 한화로 약 29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크리칼레프는 약 300일을 우주에서 보낸 끝에 1992년 3월 25일 지구로 귀환. 새로운 조국인 러시아로 돌아간 그는 소련의 마지막 시민으로 불렸고요. 이후에도 우주 비행에 나서며 국제 우주정거장 발전에 기여, 우주 산업계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런 일 처하면 다시 가고 싶겠어요, 우주에? 안 가고 싶지. 근데 얼마나 계속 무서워. 임무를 수행하셨다고 하잖아. 201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던 47세 남성 존 웨이드 아간. 그는 집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눈을 떴을 땐 구급 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뭐 뇌경색 이런 거 아니에요? 심장마비 뭐 이런 거? 갑자기 왜 쓰러져요? 아니면 뭐 괴한이 들어와서 총 쏜다. 기절? 그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정말 황당했는데요. 다른 곳도 아닌 집에서 벼락을 맞았던 겁니다. 이렇게 재수가 없나? 집 안에. 아니, 집 안까지 어떻게 벼락이 들어와요? 말이 돼? 말이 돼요? 이 믿기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 역시 에이, 괜히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마약성 진통제 받으려고 쇼하는 거지?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황당한 불운이 그에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 먼저 그에게 첫 불운이 닥친 건 2007년. 택시 운전을 하던 아가는 권총 강도를 만나 트렁크에 감금,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8년에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주인의 실수로 칼이 가슴으로 날아와 찔리기도 했습니다. 정육점에서. 아 잠깐만. 우주에서 국적 바뀌는 거랑 거의 비슷한 확률 아니에요? 어디 정류점에서 칼이 날아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9년엔요, 평생에 한 번 물리기도 힘든 뱀에 응.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에 동시에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쌍뱀이네. 이렇듯 남들에게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불운들이 그에게는 매년 반복됐고 아.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모든 게 다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던 겁니다. 하다 이제 집안에서 벼락까지 맞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 믿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냥 관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조는 진짜라니까요. 아니 당장이라도 약물 테스트랑 거짓말 탐지기 할 수 있다니까요. 낙로의 전문가들 역시 유선 전화기를 사용하다 벼락에 맞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확실히
가능한 일이죠. 라고 밝혔는데요. 거듭되는 황당한 일들. 아마 이 현실을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간 본인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특종은 뮤지컬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던 대표곡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짜 노래 이쁘게 한다. 자, 지금 들으신 곡은 1961년 나탈리 우드 주연의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삽입된 투나잇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아니 저 하이라이트 부분은 뭐 웬만큼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 뭐 워낙 지금도 공연이 되고 있는 유명한 아니 뮤지컬이죠. 근데 나탈리 우드 목소리가 저렇게 좋았나? 새삼 다시 생각하게 돼. 자, 이 곡만큼이나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른 노래도 있죠. 햇번이십니까? 1964년 오드리 헵번 주연의 뮤지컬 영화 My Fair Lady에 삽입된 곡인데 이 두 노래 모두 영화를 더욱더 빛낸 명곡들이죠. 명곡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두 기자님은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아시나요? 원래 오! 본인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헐리우드 립싱크예요? 실제로 노래를 부른 목소리 주인공은 따로 있었는데요. 일명 고스트 싱어 마니 닉슨입니다. 어머나 처음 봤어. 저분입니다. 정말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그럼 이분이 배우들의 대역 가수를 한 거예요? 성악을 전공한 닉슨은 소프라노로서 승승장구했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배우를 꿈꿨는데요. 수차례 영화 오디션에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닉슨은 드디어 한 영화 제작자로부터 캐스팅 제안을 받았습니다. 1956년 영화 왕관화의 제작사에서 주인공인 데버라 커가 부르는 노래를 더빙, 대신 불러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배우가 되고 싶었던 그녀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조항을 수락, 은밀히 데버라 커의 노래를 더빙했습니다. 이후 뮤지컬 영화 왕관화는 흥행의 대성공. 하지만 데버라 커의 노래를 더빙한 닉슨은 그 어떠한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했습니다. 완전 영화 미녀는 괴로우네. 그렇죠. 그러게. 김하중 씨 김하중 씨 역할을 역할. 한 거예요. 그러네. 아 얼마나 좀 마음이 그랬을까 영화 흥행하고 그랬을 때. 네. 나 말도 못하고. 누구나 데버라카가 불렀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배우의 길이 열릴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꿈은 대좌절. 이후 닉슨에게 몇 차례 영화 캐스팅 제의가 들어오긴 했지만 대부분 대역 가수 제안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서 들려드렸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또 마이 페어 레이디 등에서 나탈리 우드와 오드리 헵번을 대신해 노래를 불렀던 그녀. 하지만 대중들은 그 고운 목소리가 닉슨인지 몰랐고 해당 여배우들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닉슨의 상실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모르고 있었으니 한 매치겠다. 이에 좌절감을 느낀 닉슨은 결국 영화계를 은퇴. 그리고 불어냈던 그녀의 이야기는 2016년 그녀가 사망하고 나서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할리우드의 고스트 싱어 마니 닉슨. 비록 살아생전엔 비운의 배우였지만 영화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로 들려준 감동은 오랫도록 사람들 가슴에 남습니다. 2018년 미국 뉴멕시코주 70대 남성 소니 길리건은 반려견 3마리와 함께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가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잠시 몸을 숙인 그때 어때? 갑자기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길리건의 등을 관통. 등을? 이거 다른 사냥꾼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짐승인 줄 알고 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오인 사격이나 아니면 어. 아니면 좀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건가? 범죄. 아니면, 예, 표적이 됐다. 아우 너 뭐 이런 거. 등을 맞냐? 아우 와, 근데 비겁하다. 등에서 쏘다니. 그러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던 길리건이 총을 쏜 범인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설마 네가 나를?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죄로 풀려났는데요. 왜? 에? 아니 범인을 잡았다면서요? 잡았죠. 그럼 왜 풀어줘? 실수로 쐈나 보지. 고의가 아니었다. 길리건을 쏜 범인이 풀려난 이후 그를 저격한 정체는 다름 아닌 그의 반려견 찰리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걔가 어떻게 총을 쏴요? 걔가 어떻게 총을 쏴? 잘 밟았구나. 방아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냐고. 밟았나 보다. 아, 밟는다고 되니? 그게 총이 방아쇠가 있는데? 당시에 길리건이 사냥용 총을 장전한 채로 어허. 반려견들이 타고 있는 뒷좌석에 뒀는데요. 에이. 그런데 반려견 찰리가 좌석에서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그만 하필 방아쇠에 찰리의 발이 걸려서
장전된 총알이 발사되고 만 겁니다. 진짜 운도 더럽게 없다 진짜. 이 기막히고 불운한 사고로 총알이 길리건의 갈비뼈를 관통, 과다 출혈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그는 겨우 전화로 911에 신고했고요. 다행히 제 시간에 치료를 받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찰리랑 약간 좀 애매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둘이만 있으면 예. 둘만 있으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찰리가 표정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좀 무섭지 않을까? 아니 사람이 울컥하면 생각나거든. 그럼. 네가 나를 쏴? 그런데 얼마 후 길리건은 또 한 번의 불행한 총기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에? 이번엔 그가 총에 맞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쏜 총에 그만 반려견 찰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아 뭐야? 아 반려견은 저 총하고 악연이네. 그러니까. 주인도 쏘고 그 총에 맞고 막. 아유 아, 불쌍하다. 참 저 어르신도 참 슬펐겠다. 그러니까 네. 뭘 이렇게. 이번 특종 주인공은 전생에 무슨 철전지 원수를 졌는지 유독 동물과의 악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하고 악연인 사람? 동물과 교감이 절대 불가한 자의 정체는 바로 미국인 에릭 노리. 지금부터 노리와 동물들 사이의 악연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리와 첫 번째 악연을 맺은 동물은 독사. 또 미국 독사는 되게 심하다던데. 중부지방은 그렇죠. 네. 노리는 어릴 때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치명적인 맹독을 지닌 독사 방울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오우. 당시 생명이 위독해 2주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입원, 가까스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두 번째 악연은 성인이 됐을 때 출장차 방문한 브라질 아마존에서 만난 원숭이. 정말 황당하게도 원숭이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중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원숭이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원숭이 무서워. 무섭죠? 그냥 무서워. 근데 집단 폭행을 당해. 되게 무섭게 달려들어. 진짜.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야, 그런데 근데 살면서 또 원숭이한테 집단 폭행 당할 일이 인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 얼마나 열받겠으면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얘기 있어. 들어봤냐고. 살면서 몇 명이나 되겠어. 자, 그런데 이때뿐이 아닙니다. 2013년 7월 노리는 가족과 함께 바하마 섬의 아바코 제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여유롭게 낚시를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상어가 출몰, 노리를 공격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상어에 공격당할 확률이 약 1150만 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어려운 걸 노리는 해냈습니다. 상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아, 바다에서 상어 본 적은 있죠. 그래요? 수족관. 아 근데 보통 상어는 되게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야 근데 이게 동물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은 조금 무섭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어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 괜찮았습니까? 아, 상어요. 네.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에 그는 왼쪽 다리살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노리는 겨우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극복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왜냐면 방울뱀, 원숭이 집단 폭행, 상어 이게 그 공격을 당하고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만큼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두 기자님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장소는 어딘가요? TV요? 당연히 우리 집이죠. 보통 이런데요. 심지어 출근하자마자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와, 우리 제작진들 격하게 끄덕끄덕하네요. 네. 야, 끝나고 이거 인사 전화 가잖아요. 목 부러지겠다. 목 부러진 줄 알았어요, 지금. 어휴, 격하게. 자, 그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인 집. 하지만 이 사람에게 집은 좀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0초 안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10초 만에 밖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 거야. 심호흡을 하고. 렛츠고! 아니, 왜 저러는 거죠?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왜 초를 재?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로더럼 지역에 사는 테드 그레이스는 18세기에 지어진 작은 전원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집은 가장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18세기 집입니다. 아니, 몇백 년 됐으니까 이게 오래된 집이라서 조금 이렇게 공사가 약간 불안해. 아, 에이, 되게 그러기에는 저 나라는 저 정도 된 고택들이 많죠. 그렇게 하면 돼. 그가 집을 공포스럽게 느끼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집이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집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를 쌩쌩 달리던 차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의 집을 향해 돌진합니다. 에? 밤은 셀 수도 없이 부서졌고요. 도로 쪽으로 난 부엌벽이 부서지는 건 일상입니다. 아, 뭐 자석으로 끌어당기나 뭐야? 그렇게 14년간 겪은 사고만 무려 40번입니다. 감히 그냥 나만 할 일이 없겠는데? 저기는 그냥 가벽 설치해야겠는데?
아니 마당에서 뭐 이렇게 차라도 한잔 마시는 어우. 담이 차에 돌진해서 갑자기 나한테 덮칠까봐 불안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정원은 언제 차에 치일지 몰라 출입 금지 구역이나 마찬가지였고요. 화장실이 부엌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혹시 모를 붕괴 위험에 언제나 불안에 떨며 아주 스피디하게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치, 볼일 보고 그래서- 있는데 돌진해서 벽돌 떨어져 나가봐. 그래서 화장실이 무섭구나. 근데 저분 표정이 약간 해탈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 이제 담 부서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부엌과 도로 사이에 좀 강력한 담벼락을 설치해서 그치. 혹시 때려 박더라도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뭐 벌써 많이 놀라신 것 같지만 그의 집을 뚫고 들어온 건 자동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웬 자전거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가 하면 또 한 번은 오토바이가 부엌 창문을 뚫고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네. 로더럼시 의회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겠다며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거듭되는 사고에 지친 테드는 2015년 결국 살던 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